연패라는 단어가 진짜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가끔 하는데, 패라는 한자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말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건 주제랑은 상관없는데, 최근에 제가 본 영상 중에 방송인 강남씨가 나와서 자신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떨어진 썰을 풀었거든요. 바닥을 데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는 문제인데 답은 온돌이고, 강남씨는 보일러라고 답변했다는데 같이 시험 본 다른 분은 귀뚜라미라고 해서 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중복 정답 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재치와 저런 귀인이 유튜브를 하셔야 하는데 싶은 시샘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귀뚜라미 카본매트 온돌 실구매해서 사용 중인데 언젠가 요런 거 광고받는 날도 있겠죠? 여하튼 펩이 커리어 처음으로 4연패를 하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경기입니다. 전술 분석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경기 정리 정도입니다. 펩이 감독 커리어 처음으로 4연패에 빠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로만 본다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4연패입니다. 이제는 정말 위기라는 단어가 호들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던 이야기지만 중앙의 코어 자원인 로드리가 장기 이탈로 빠지고 데브라이너와 스톤스, 디아즈도 부상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라인업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펩의 4연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로 홈팀 브라이튼은 직전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리버풀에게 패배하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거한 맨시티를 잡아내며 잠시나마 리그 4위에 올라섰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리버풀에게 패배함에 따라 아스날과 첼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6위에 안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리뷰하기 전에 어깨 뽕 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브라이튼 관련 영상 만들면서 두 명을 상당히 물고 빨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앙 페드로가 제가 거의 초창기에 빨아준 영상이고 최근에 발레바를 다뤘는데 어쩌면 내가 추갈못이 아닐지도 하는 생각이 잠시나마 들었다가 정신 차렸습니다. 경기는 전반과 후반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서 각 팀이 지배했는데 전반은 맨시티가 몰아붙였고 후반은 브라이튼의 시간이었습니다. 전후반 나누어서 보면 전반에만 맨시티가 유효 슈팅 5개에 XG 값이 1.94였으니까 맨시티가 확실히 지배했고 후반에는 브라이튼이 유효 슈팅 4개에 XG 값이 1.87이었으니까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기를 양분하였습니다. 맨시티가 부상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앞서 했는데 사실 브라이튼도 못지 않습니다. 주전 수비 라인인 루이스 덩크와 웹스터가 부상으로 라인업에서 제외된 지 좀 되어서 바네케와 이고르가 주전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가장 공들였던 영입인 오라일리와 지난 시즌 팀 공격의 핵심 중의 핵심인 주앙 페드로가 돌아왔다는 점인데 아직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핏은 아닌지 선발로는 리터와 흰셰로드가 나섰습니다. 맨시티 라인업은 조금 암울한데 아니 솔직히 암울까진 아니긴 한데 전방에 홀란드고 공격에 누네스와 사비오 포든이면 솔직히 든든하지. 그럼에도 맨시티 입장에서는 암울하긴 한데 스팸 먹던 집안이 리첼 먹으려면 감정상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마트 가서 보니까 스팸이랑 리챔이랑 가격 차이가 없던데 지금 맨시티 공격진도 사실 주전들과 가격 차이가 크게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수비 라인의 변화가 좀 있는데 아마도 이게 펩이 가져온 킥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바르디올이 오랜만에 수비시 중앙에 위치하며 심슨 퓨지와 중앙 수비수를 이루었고 워커가 오른쪽, 리코 루이스가 왼쪽에 서며 수비시 4-3-3, 공격시 루이스가 올라가는 3위 빌드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전반 23분에 맨시티가 먼저 웃었습니다. 맨시티 코바치치가 중원에서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며 공격을 주도했고 전방의 홀란드를 향해 브라이튼 수비진의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홀란은 브라이튼의 이고르를 힘으로 누르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었고 슈팅이 골키퍼 페르브리언을 맞고 애매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짜 홀란드 괴물 그 자체인 게 해설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공격수였으면 이거 못 넣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페르브리언의 선방이니까. 그런데 홀란은 골에 대한 집착이 형상화된 것 마냥 공을 따라가면서 2차 슈팅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홀란이 워낙 존잘이라서 잘 못 느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유연성이 진짜 미쳤는데 두 번째 슈팅에서 보여준 움직임은 저체격에서 나올 수 있는 유연함이 아닙니다. 힘과 유연함을 다 갖춘 공격수가 시즌 12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브라이튼은 후반 시작부터 경고가 하나 있던 아야리를 빼고 발레바를 넣었습니다. 아마도 중원에서 밀려서 자신이 원하는 공격을 못 보여준다고 휘르첼러가 판단한 것 같은데 교체는 적중했습니다. 발레바는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고 빠른 판단으로 상대를 압박하거나 직접 볼 탈취를 시도하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 잦은 공수 전환을 노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적극적인 경합과 수비 시도로 맨시티 미드필더진의 실수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브라이튼에서 저희 두 번째 픽은 발레바입니다. 브라이튼은 발레바 진짜 잘 지켜야 합니다. 후반 78분 브라이튼의 미토마가 맨시티 박스 안쪽으로 어거지로 밀어넣은 볼을 리코 루이스가 몸을 날리며 눕듯이 브라이튼의 웰백을 막아섰고 골문 앞은 돗대기 시장 마냥 어수선해졌습니다. 다들 서서 공을 처리하려고 분주할 때 유일하게 박스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주앙 페드로가 우리 주앙 페드로가 공을 골대로 밀어넣으며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 첫 골인데 페드로가 이번 시즌 넣은 골이 총 3골이거든요. 부상으로 빠진 경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골 순도가 미쳤습니다. 맨유전 결승골, 아스날전 동점골, 맨시티전 동점골. 강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방법을 알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브라질 박지성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후반 83분 브라이튼이 공들여 모셔온 선수, 부상으로 이제서야 리그에 선보인 새로운 브라이튼의 상품
오라일리가 리그 데뷔 전 데뷔골을 거한 맨시티를 침몰시키는 펩의 커리어 첫 4연패라는 수모를 안겨주는 골로 만들었습니다. 서사 미쳤습니다. 발레바가 박스 안쪽으로 기점이 되는 패스를 주앙 페드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주앙 페드로가 맨시티 박스 중앙 바깥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밀어준 공이 그바르디올을 지나 오라일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골리 에드르슨과 1대1 찬스에서 침착하게 골문으로 공을 집어넣으며 경기를 뒤집었는데 오라일리가 하프스페이스 공략하는 움직임이 대단했습니다. 한번 정리 따로 할 생각인데 이걸로 브라이튼은 힌셰루드, 아야리, 발레바, 오라일리는 사실상 검증된 자원이 되었고 모데르, 비퍼르, 부상 중인 밀러까지 중앙 미드필더에 검증된 그리고 검증이 기대되는 선수가 넘쳐납니다. 가히 중앙 미드필더 공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현재 리그에서 뛰고 있는 메갈리스터, 카이세도와 같은 결과물과 이태리에서 뛰는 길모어까지 메이드 인 브라이튼이 붙은 선수들은 일단 믿고 살 수 있는 자원입니다. 반대로 브라이튼 팬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들을 다른 팀에서 잠재적인 구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할 것 같은데 브라이튼이 잘 키워놓은 자원은 자꾸 다른 팀으로 이탈을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이른바 셀링클럽이라는 오명과 그나마 기존 셀링클럽들은 프랑스나 포르투갈 같은 다른 리그니까 이적하고 나면 눈에라도 안 보이지 브라이튼은 같은 프리미어 리그라서 이적하면 최소 한 시즌에 2경기는 보잖아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잊지 못하는 맛집 주방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인 게 심지어 매력적인 나라서 헤어진 여자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러 감정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경기는 끝났고 맨시티가 4연패에 빠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경기를 보면서 명장들의 경기는 결과를 떠나서 보는 즐거움이 있구나를 느끼게 해준 또 하나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요 바로 앞 경기로 웨스트햄과 에버튼 경기 봤거든요. 로페텍이 션다이치 경질빵일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아니 12시 경기 보는 게 새벽 2시 반 경기 보는 것보다 더 졸리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로페텍이는 조만간 경질이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브라이튼과 맨시티는 서로의 압박 강도가 그렇게 강한 상황에서도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낮은 라인업의 빌드업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템포를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두 팀의 승패를 다룬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앙 수비수의 경기력입니다. 브라이튼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선수는 바네케입니다. 수비에서도 분명 안정적이었으나 오늘은 공격적인 모습이 빛났는데 후방에서 찔러주는 전환 패스가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브라이튼의 동점골 상황에서도 미토마에게 이어지는 전환 패스를 깔끔하게 넣어주며 시야와 킥력을 자랑하였는데 이거 말고도 적극적인 전방 패스를 통해 올라와 있는 맨시티 수비라인 뒷공간을 노리며 빠른 측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환을 만드는 긴 패스를 8개나 했으니 말 다 한 거긴 하죠. 루이스 덩크와 웹스터가 빠진 사이에 그들과 다른 형태로 공격에 기여하며 자신의 장점을 팬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바네케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데뷔전을 갖게 된 심슨 퓨지입니다. 지난 스포팅과의 챔스 데뷔전과 브라이튼과의 리그 데뷔전을 합쳐서 2경기 6실점 경기에 나선 중앙 수비수입니다. 19살이라는 어린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평가일 수도 있으나 펩이 선택한 재능이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비에서도 후반에 들어서는 빠른 전환에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을 몇 번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교체되어 들어온 오라일리와 페드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양보해서 이건 수비라인 더해서 코바치치 정도까지 수비라인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미드필더까지 팀 전체의 문제라고 익스큐즈 하더라도 공격 시 시도한 전환 패스의 성공률이 엉망입니다. 단순히 패스의 실패가 아닌 상대에게 공격권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니까 다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얼타고 심슨 퓨지 약간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최후방 라인에서 보여준 선수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썸네일로 어그로를 좀 끌어봤지만 펩의 팀 위상이 흔들리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펩의 고민이 좀 깊어질 만한 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수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누네스와 사비오의 영입은 실패라고 보여지고 사비오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코바치치는 로드리의 대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포든을 볼 때마다 파머가 자꾸 생각나는 것은 기분 탓일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펩이 브라이튼에게 패배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자신의 철학,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상대팀이 공격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맨시티에서 그들의 시간을 지켜줄 선수가 몇이나 되는지 조심스러운 의문이 드는 경기입니다.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브라이튼은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본머스를, 맨시티는 토트넘을 만납니다. 두 팀 모두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특히나 펩은 토트넘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펩의 맘에 페페페페페페 흥민이 2골, 3골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경기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